안녕하세요. 영토학장입니다. 지난주 11월 10일 날 1110 부동산 대책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1110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1110 부동산 대책 자료를 보면서 조목조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11월 10일 날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 자료입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정부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및 평가 해서 가격 부분 매매 전세 하락세 지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 하락폭도 확대되고 있다. 정부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매매는 금년 들어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낙폭이 확대되고 있다. 단, 이게 중요하죠? 과거 5년 상승분과 비교 시 누적 하락폭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최근 들어서 낙폭이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과거 5년 상승분과 비교했을 때는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정책은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집값을 올리려는 정책이 아니라, 자, 낙폭이 지금 확대되고 있으니까 낙폭이 좀 커지는 그런 걸 좀 방지하는 그 정도의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서.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집값이 얼마가 올랐냐면요. 106.4%가 상승합니다. 이렇게. 근데 최근 들어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얼마가 떨어졌냐면 9.2%가 하락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5년간 상승분에 비교해서는 최근 떨어진 게 크게 떨어진 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상승을 시키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하락폭을 크게 확대시키는 것을 조금 방지하는 연착륙이죠. 연착륙. 부동산 가격이 연착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전세는 어떠냐? 전세 매물 누중 및 전세 대출 금리 상승세 등으로,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 증가하는 전세 매물을 받아줄 전세 수요가,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비싸니까 월세보다 그 월세로 몰리면서 어떻게 돼요? 전세 수요가 사라져 버리니까 전세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 가격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전세 가격 하락폭이. 자,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가격도 크게 하락하고 있고 전세 가격도 지금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월세는 어떻냐? 자, 가격 상승폭이 추세적으로 둔화되고는 있으나 임차인의 월세 선호 현상으로, 왜 월세를 선호하는지 아시겠죠?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비싸기 때문에 등으로 가격 조정 속도는 전세 대비 제한적이다. 그래서 전세 가격은 떨어지고 있으나 월세는, 월세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월세 가격이 크게 치솟았죠? 근데 크게 치솟은 거에 비해서는 가격 상승이 좀 제한적인 하나 월세 가격 상승세는 그래도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전세는 이 보라색선이에요. 자, 내렸다가 올랐다가 계속 내려서 현재 마이너스 구간까지 내려간 상황이죠. 그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구간이면. 월세는 계속 0 위에서 지금 놀고 있죠. 그래서 계속 오르긴 오르는 거예요. 계속 오르는데 크게 올랐다가 적게 올랐다가 하는 겁니다. 상승폭은 지금 계속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상승은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월세는. 자, 그런 상황이다. 정부에서 지금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월세 가격은 상승폭이 제한되고 있지만 상승은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심리 거래량. 매수 심리 위축되며 관망세 지속. 역대 최저 거래량. 그 심리 부분을 보면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고 가격 고점 인식 등으로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해서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집을 안 사려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집을 안 살려는 심리가 계속 지금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거래량은
매수, 매도, 희망 가격, 괴리 확대 등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자,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세보다는 좀 비싸게 받고 싶겠죠?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는데 내가 왜 시세를 다 주고 사냐? 그리고 시세보다 더 비싼 거는 내가 왜 주고 사냐?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집값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건데.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죠. 금매가 나올 때까지, 또는 금매, 급금매 이런 게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매도자는 좋은 가격에 받고 싶고, 매수자는 집을 안 사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싸게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래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서로 원하는 가격대가 달라서. 그래서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자, 정부에서는 이 심리 부분을 조금 완화해주고 이제 거래량을 조금 늘려주는 그런 정책을 하겠구나. 그러면 지금 거래량을 조금 늘려주는 정책을 하려면 지금 자, 매도인들은 집을 팔려고 지금 그래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매수자들이 아예 안 살려고 지금 하는 상황이니까 매수자가 조금 살 수 있게 좀 그 매수자에 대한 규제를 좀 풀어주는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서. 자, 그래서 자, 실제적으로 자, 한은에서 발표하는 주택 전망 지수가 이 빨간 선인데요. 그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한국에 전망하고 있으니까 자, 국토연구소에서 자, 부동산 심리 지수를 보니까 어때요? 부동산 심리 지수가 자, 크게 꺾이고 있죠. 자,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누가 집을 삽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심리 지수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주택 거래량을 한번 살펴봤더니 지금 현재 4.6 정도가 나와요. 자, 근데 이 4.6은 자, 여기 08년에서 010년 사이 여기가 이제 금융위기 때거든요. 요때 거래량보다 더 낮은 상황이다.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보다 부동산 거래량이 훨씬 더 낮은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지금 거래가 안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거래량을 좀 살리는 그런 정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거래량을 살리려면 자, 매수자가 지금 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매수자 쪽의 규제를 조금 완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매수자 규제를 완전히 완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왜냐? 자, 여기에서 봤을 때는 과거 5년 상승폭보다 최근 들어서 그 떨어진 하락폭이 너무 제한적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규제를 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 규제는 풀되 좀 제한적으로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미분양. 장기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증가 속도가 확대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미분양 재고를 봤더니 전국의 미분양 재고는 2022년 9월 현재 42,000호다. 근데 위험 수준이, 그러니까 미분양의 위험 수준이 얼마냐면요. 통상 10만 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0만 호 이상 됐을 때는 굉장히 그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부에서. 자, 그런데 현재는 42,000호 정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또 장기 평균, 지난 20년간 장기 평균이 63,000호인데 이거에 대비해서는 42,000호면 아직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늘고는 있으나 아직 위기를 초래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악성 미분양으로 평가되는 준공업 미분양 7,000호도 안정적인 흐름이다. 자, 그러면 미분양이 미분양이 증가하는데 이 증가하는 수준이 위험한 수준은 아닌데 왜 굳이 지금 미분양을 들먹이고 있냐? 이걸 봤을 때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동향 해가지고 다만 9월 들어서 미분양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 외곽에도 미분양이 확대되고 있다. 자, 그러면 자 9월 들어서 미분양 재고가 큰 폭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금 미분양 재고가 큰 폭 증가한 거잖아요. 근데 위험 수준은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사실 이 미분양이 지금 크게 늘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 부동산 PF 대출이 지금 막혀서 지금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건설회사가 부도가 날 그런 위기에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미분양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전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 대책이 나온 겁니다. 부동산 PF 대출에 문제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9월 미분양 증가폭 9,000호는 2015년 12월 12,000호 이후 가장 큰 증가폭에 해당된다. 자, 지역별 미분양 8월에서 9월에 대구는 8,300에서 1,500으로 늘어났고요. 경기도는 3,200에서 5,600으로 증가했고 서울은 600에서 700으로 미분양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자, 왼쪽과 오른쪽 그래프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왼쪽 그래프를 먼저 보면 자, 이 보라색 선이 전체 미분양이고요. 이 하늘색 선이 그 준공후 미분양입니다. 자, 먼저 전체 미분양을 살펴보면 자, 이때가 07년 1월 이후 07년도에 그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터지고 08년도에 리먼 브러스가 파산하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때 미분양이 크게 치솟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미분양이 크게 줄기 시작하죠.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거래량을 확인했을 때는 그 금융위기 때보다 거래가 훨씬 더 안 돼서 거래량이 지금 확 줄은 상황이죠. 근데 미분양을 봤을 때는 자, 금융위기 때는 미분양이 이렇게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미분양이 자, 소폭 오른 상황이다. 소폭. 거의 바닥을 찍었다가 소폭 지금 오른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적지만 미분양은 금융위기 때만큼은 많지가 않다.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분양이 그렇게 많이는 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준공후 미분양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준공후 미분양은. 자, 그 다음에 지방의 미분양, 이 빨간 선이 지방 미분양인데요. 지방 미분양 확인해 봤더니 어때요? 역시나 금융위기 때 그 미분양이 크게 증가했었는데 지금은 미분양이 거의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조금 증가한 상황이에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증가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수도권 미분양을 봤을 때는 수도권 미분양도 뭐 이때가 금융위기 때인데 요때죠, 요때. 자, 금융위기 때보다도 아직은 훨씬 낮은 상황이다. 그 미분양이 증가하긴 해도.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이 갑자기 금융위기 때만큼 크게 증가해가지고 지금 위험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왜 굳이 미분양이 지금 조금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런 정책을 내놓으려고 하냐? 왜 그럴까요? 바로 부동산 PF 대출에 이 미분양이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나온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급 기반. 여건 악화 등으로 주택 공급 선행 지표들이 하락세 반전했다. 건설 경기,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수요가 위축되고 자금 조달 애로가 심화되며 건설 경기 지수 하락 지속. 그러니까 금리 상승 등으로 해서 주택을 살려는 수요가 확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요? 집이 잘 안 팔리겠죠? 그럼 집이 잘 안 팔리면 집이 잘 팔려야 건설회사에서도 분양을 해서 그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죠? 근데 자금 회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금 조달 애로가 지금 심화되면서 건설 경기 지수, 집을 앞으로도 계속 지으려고 하겠다. 건설회사에서 이렇게 그 전망하는 게 있는데 그 건설 경기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건설회사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인허가 분양. 봐가지고 인허가와 분양 등 주택 공급 선행 지표 흐름도 둔화되는 등 중장기 주택 공급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주택 매수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또 지금 집을 살려는 사람이 많이 줄어드니까 건설회사에서 집을 많이 안 지려고 하죠. 근데 건설회사에서 집을 안 지면 그게 분양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의 입주 물량으로 나타나고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한 4년이나 5년 정도의 입주 물량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3년에서 4년, 5년 후에는 물량이 확 줄어들 수 있겠다. 지금 안 짓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금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겠다.
근데 3년이나 4년, 5년 후에는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게 아니라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가 되면 그때는 주택 매수자들의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나겠죠. 근데 주택 매수자의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집값이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공급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집이 안 팔리지만 집이 잘 안 팔려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입주 물량 부족과 금리 하락으로 인한 주택 매수 심리 상승으로 인해서 집값이 다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이게 우려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전국 주택 인허가 2022년 5월에 48,000에서 2022년 7월은 36,000으로 떨어졌고 2022년 9월은 33,000으로 떨어졌다. 계속 줄고 있다. 자, 분양을 한번 볼게요. 분양을 봤을 때는 2018년에 21만 3,000호, 2019년도에 그거보다 조금 늘어서 21만 4,000호, 2020년도에는 23만 3,000호, 그리고 21년도에는 그보다 조금 늘어서 23만 6천호, 그리고 2022년에는 18만 8천호로 뚝 떨어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인허가 물량 같은 경우는 한 4년에서 5년 정도 후에 입주 물량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2020년 5월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22년이니까 언제요? 23년, 24년, 25년, 26년. 한 25년, 26년 이후부터는 입주 물량이 확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분양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후에 입주 물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22년부터 분양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 25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2025년부터는 다시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근데 2025년에는 지금은 고금리지만 그때는 다시 저금리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주택 매수자의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가 있다. 그러면 공급 부족과 매수자의 심리가 살아나면서 주택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게 우려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을 지금 당장 계속 해야 된다. 지금 주택 경기가 안 좋아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 공급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겠죠. 정부에서. 자, 그 다음에 10월 11월의 경우 분상제 개편 대기 물량 해소 향후 미분양 우려 등으로 분양이 일시 증가했으나 연간으로는 추세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제 부진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계속 추세적으로는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설 경기 및 건설 자금 조달 지수 건산연에서 나온 데이터 자료인데요. 자, 이게 이제 하늘색 선이 건설 경기 실사 지수고요. 이게 건설 자금 조달 지수인데, 자, 건설 경기 실사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건설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건설 경기가 안 좋으면은 누가 건설하라고 자금을 조달해 주겠어요. 당연히 어떻게 된다? 건설 자금 조달 지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최근 3년 인허가 흐름 추이를 봤을 때, 자, 수도권 서울을 봤더니 어때요? 20년, 21년은 인허가 많았어요. 근데 22년부터 인허가 물량이 뚝 떨어지고 있다. 이게 4년에서 5년 정도 후에 입주 물량으로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이 부족해지겠죠. 서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2020년과 2021년은 인허가 물량이 좀 늘다가 2022년 올해 들어서 인허가 물량이 줄고 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년에서 5년 정도 후에는 다시 물량이 줄어서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난 5년간 급등한 주택 가격의 일부 하향 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불가피하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만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 등에 따른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 자, 금리 상승에 따라서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면 어떻게 됐어요? 자, 건설회사들이 자금 조달을 많이 할 수가 없다. 자금 조달을 많이 할 수가 없게 되면 건설회사가 부도가 날 수 있는 그런 위기로 몰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서민 중산층 주거부담 확대 등에 유의할 필요.
그러니까 서민 중산층이 집을 조금 살 수 있게 해줘가지고 건설회사가 자금을 좀 조달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결국에는 건설회사 지금 살리려고 이번 대책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책을 내놔야 된다. 해가지고 첫 번째, 주택 공급 기반 위축 방지. 두 번째,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애로 해소. 세 번째, 서민 중산층 부담을 경감한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정책으로 지금의 시장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근차근 이 세 가지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 자, 먼저 첫 번째, 주택 공급 기반 위축 방지. 그래서 금융 부분이 있어요. 금융 부분. 사실 이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번 대책은. 자, 그러면 살펴볼게요. 자, PF 대출 보증, 사업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증 지원 확대.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PF 대출이 뭐냐, 이거 한번 살펴보면, 여기 구조가 나와 있거든요. 자, 부동산 개발 사업 추진 단계 및 건설 사업자 자금 조달 흐름 해가지고, 자, 먼저 토지를 매입하죠. 그 다음에 인허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착공 분양이 들어가는데, 이 착공 분양이 들어갈 때, 10에서 30%의 자금을 PF 계약금과 이 분양을 받은 사람 있잖아요. 수분양자의 계약금과 PF 대출을 통해서 30%를 조달합니다. 자, 그리고 준공하고 입주를 할 때 나머지 40에서 100%를 중도금과 잔금, 통상 70%를 조달해요. 자, 그러니까 뭐냐? 자, 건설 사업자가 자기 돈으로 거의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네. PF 대출과 이걸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PF 대출이 막히고 이게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금 조달이 안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공사가 안 됩니다. 공사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건설 사업자가 망할 수가 있겠죠. 건설사가 부도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 정책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한번 살펴보면,